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굉장히 좀 뜨겁네요. 이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권리를 불인정하는 판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반으로 딱 쪼개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거 상당히 시끄럽던데.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날 50년 만에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인정해왔던 낙태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낙태권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 판결을 그대로 지난 50년 동안 따르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것을 파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주가 앞으로 이 판결을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연방 차원에서 그 낙태권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각 주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 미국의 각 주는 보수당이 주지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네. 주가 28개나 주가 되거든요. 네네. 민주당은 22개 주고 이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이고 예, 나머지 3명이 진보 성향인데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네. 보수당이 장악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26개나 28개 주 정도 최소 26개 주는 이제 잘 됐다. 낙태를 금지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이거 행정권을 발동을 할 것이고 네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는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발한다. 여전히 낙태권을 인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주마다 다른 정책이 된다면은 불법 시술이나 낙태 원정 낙태 같은 것들이 많이 예상되지 않겠습니다.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멕시코로 가겠다라는 그런 멕시코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임신을 했는데 난 낙태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다른 주로 가면 되겠지만 다른 주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 비용도 상당히 있고 이동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이동이 어려운 빈곤층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시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중절약 이런 것들을 밀거래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을 보면은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을 보면은 낙태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0%좀 되고요. 낙태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7%좀 됩니다.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층이 더 많은 것이죠. 여론조사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은 양분되는데 이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두고 당신은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낙태권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는 80%가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수당 지지자는 40% 정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당은 60% 정도는 이번 판결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양분될 거로 생각이 되고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각국 정상들도 상당히 비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 총리나 여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 총리는 여성 자신의 신체의 결정권을 왜 법원이 판단하느냐라는 그런 성명을 냈고 스웨덴의 안데르손 총리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자치수반도 뭐라고 했냐면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거브로 여수스도 너무나 우려스러운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다른 나라의 대부분 지금 낙태권을 보면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냐면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국가들은 낙태권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러시아 역의 영토 칼라닌그라드가 이 나토와 EU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런 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개최 도시가
러시아 땅이 아닌데 유럽의 동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땅 칼리닝그라드 거기서 개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개최 도시 중에 하나라서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러시아 역의 영토가 EU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칼리닝그라드라는 역외 영토가 있는데 이것이 크게 뭐 주목받지 않고 있다가 이 표기를 하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폴란드 땅이나 리투아니아 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표기를 하면은 그게 러시아 영토라고 되는데 이게 별 큰 문제 없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네. 이게 EU가 미국보다 더 심하게 오히려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네네. 그러니까 EU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땅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U가 계속해서 경제적 제재를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핵무기를 모스크바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칼리닝그라드 영토에서 핵무기를 쏜다면은 이 그 유럽 영토 한복판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무기를 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더욱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리투아니아가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영토로 가려면은 리투아니아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리투아니아가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고 하니까 우리 땅을 통과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군수물자 같은 거 기차 싣고 날아야 되는 건데 리투아니아가 통과를 못하게 하면은 그 칼리닝그라드는 완전히 봉쇄된 섬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가 분노하면서 이거 전부 EU의 짓이다. EU의 그 리투아니아가 혼자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 EU 가입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EU가 저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라고 위협을 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너무 당연하게 과감한 결정을 했으니 나토와 EU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리투아니아에 배치되어 있는 나토 병력은 한 1,000명 미만이거든요. 네네. 너무 불안하다. 나토와 EU가 병력을 더 늘려주고 이런 결정을 해준 리투아니아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 그런 결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나토도 병력 지원은 좀 곤란하고 EU도 리투아니아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안보적인 약속을 해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대해서 나토와 EU가 과연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공을 미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네. 아니, 지금 당장 이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당장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 배치한다고 무기 이제 옮긴다고 길 내라 이러는 건데 옛날에 이제 쿠바 사태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봉쇄했을 때. 예. 갈수록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다음 소식은 중국 6월 폭염이 석탄 의존도 상향 조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 우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전 세계가 관심이 있는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부터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고 약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전 세계의 목표는 당분간 보류되거나 자초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6월 달 들어서 이런 폭염이 시작되니까 산둥성 같은 데서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라고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예. 사상 최대 전력 사용량이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리커창 총리가 급했어요. 자, 석탄 발전을 빨리 확대해서 생길 수 있는 단전을 빨리 막으라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약속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행하는 정책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발표는 폭염에 대해서 너무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제 안보 정책화되니까 에너지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친환경 에너지 개발한다는 정책 목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사실 친환경적인 정책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리딩 국가인데 독일부터
안 되겠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폐쇄하기로 했던 것을 가동을 잠시만 더 확대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 천연가스의 가격이 1년 전보다 6배 상승했다. 네네. 이런데 지금 국내 에너지 안보부터 챙겨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현상인데 네네. 그러니까 즉 전쟁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네요. 참 이래저래 정말 큰일이다, 그지? 근데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 모로코 얘긴데, 이 모로코 해변 멜리아에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23명이나 사망했다고요? 아우 이런 일이 나오면은 진짜 그 아프리카 그 아침에 또 방송을 틀었는데 하필이면 그 카사블랑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모로코의 수도의 카사블랑카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모로코 정말 아름다운 북아프리카의 휴양 도시이고 해변 지중해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는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니까 네네.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아프리카 끝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모로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로코에서도 해변 중에서 한 2개 해변, 3개 해변 정도는 모로코 땅이 아니고 스페인 땅입니다. 예, 예. 이제 모로코의 땅이 있지만 근데 그 스페인 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이루려는 난민들이 최종 타겟은 모로코에 진입해서 모로코의 그 스페인령인 해변에 가서 그러면 스페인 땅에 들어왔다라고 네. 인정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가장 그 쉬운 경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해변의 이름이 멜리아 해변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로코의 해변이지만 스페인 땅인데 UFC에 지금 현재 헤비급 챔피언이 프란시스 은가누 아닙니까? 네. 은가누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때 난민으로 갈 때 선택했던 경로입니다. 이 멜리아 해변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8m 정도 이 장벽 펜스가 쳐져 있는데 네네. 발표는 뭐 6m라고 발표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10m 넘어요. 도저히 그걸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거기를 넘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그 펜스를 넘으려고 몰리다가 예. 이 밟히고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23명이 밟혀서 죽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유, 23명이 밟히거나 넘어져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자, 그러면 그 2,000명 몰려 23명 사망하고 1,000명 정도는 그 다음을 넘어갔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럼 스페인 땅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 남아 있는 것이 이 소동을 거쳐서 자, 스페인은 과연 그러면 이 1,000명을 받아줄 결정을 하는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소식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심야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요. 이 지금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 연례 성소수자 축제가 지금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예. LGBTQ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축제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유행가에서 분위기가 많이 떠 있는데 거기에는 게이바에서 그 쿠르드족 이란의 쿠르드족 탄압받고 있는 쿠르드족 출신의 노르웨이 국적자가 총을 난사를 해서 예. 거기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상당히 중상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행위겠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중동의 쿠르드족 많이 탄압받던 그런 소수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받아준 게 북유럽이고 노르웨이고 오슬로 수도고 그런데 거기 또 이제 여기 받아줬더니 뭐 여기 와서 총을 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난민이나 이주민 우리 유럽 국가에서 받아주지 말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이런 사건으로 형성이 될까 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터졌네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지금 제가 스튜디오 밖으로 보니까 비가 잠시 멈췄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장마 기간이고 길도 많이 미끄럽고 하니까 오늘 또 감속 운전하시면서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또